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닙니다.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약이 안 듣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을 못 자고 넘어지고 마음까지 무너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영상은 길지만 이 여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 5가지를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왜 약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웨어링 오프와 더위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보도파라는 약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약물입니다. 뇌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전구체, 쉽게 말해 도파민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태생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혈중 농도가 투여 후 약 1시간이면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투여한 약물 중에서 실제로 뇌까지 도달하는 양은 겨우 1%에 불과합니다. 99%는 뇌에 도착하기 전에 몸 곳곳에서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뇌에 도파민 신경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들어온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꿔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채워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에 약을 3번만 먹어도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약효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파민 신경이 계속 죽어나가면 저장 능력이 사라집니다. 저수지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먹고 혈중 농도가 올라갈 때만 잠깐 약효가 있고 농도가 떨어지면 바로 증상이 돌아옵니다. 약이 듣는 시간을 온타임, 약효가 떨어져서 증상이 돌아오는 시간을 오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온과 오프가 반복되는 현상, 약효가 다음 복용 시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을 웨어링 오프라고 부릅니다. 웨어링 오프가 오면 환자분은 갑자기 몸이 굳고 걸음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도 잘 안 나오고 표정도 사라지고 의욕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약 먹을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여름 더위가 겹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가? 파킨슨병 환자의 자율신경계는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소화를 시키고 땀을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파킨슨병은 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79%가 열에 민감하다고 보고했고 74%는 더운 날 운동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12%는 비운동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63%는 더운 날 약효가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이 더워지면 정상인의 몸은 혈관을 확정시키고 땀을 내보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정상인은 이때 자율신경이 즉시 반응해서 심박수를 올리고 말초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 혈압을 보상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이 보상 기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수면기내과 자료에 의하면 여름은 기립성 저혈압 환자가 가장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은주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 수은주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탈수가 진행되면 위장관 혈류도 줄어듭니다. 위장관 혈류가 줄면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레보도파는 위에서 흡수되는 약이 아닙니다. 소장, 정확히는 12지장과 공장 상부에서 흡수됩니다. 위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소장에서 흡수가 시작되는데 더위와 탈수로
위 배출이 지연되면 약이 위에 오래 갇혀 있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약효가 안 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파킨슨병 자체가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위 내부의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위장관 운동성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레보도파의 위 통과 시간이 증가하고 소장에서의 흡수가 불규칙해집니다. 여름더위가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의 약효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파킨슨 환자 중 상당수가 연하곤란, 즉 삼키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물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같은 고수분 식품을 활용하십시오. 수박은 수분 함량 92%, 오이는 95%입니다. 젤리 형태의 수분 보충제도 연하 곤란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하루 최소 6컵에서 8컵의 수분을 목표로 하시되 소변 색깔이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면 적당히 수분이 보충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약 복용 타이밍을 여름에는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레보도파는 식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먹어야 빨리 소저우로 넘어가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과 함께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레보도파도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장의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드시면 레보도파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단백질은 가급적 저녁 식사에 몰아서 드시고 낮 시간에는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 끼를 많이 먹지 말고 소량 다회식으로 나눠 드십시오. 과식을 하면 많은 혈액이 소화기기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위에 음식물이 꽉 차면 위 배출이 더 느려져서 다음 약 복용 때까지 이전 식사가 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대신 5에서 6끼로 소량씩 나눠 드시면 위 배출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약 흡수가 훨씬 안정됩니다. 넷째, 주치의와 상의하여 콤트 억제제 병용을 검토하십시오. COMT 억제제란 레보도파가 말초, 즉 뇌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엔타카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레보도파와 함께 복용하면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가 더 오래 유지되고 뇌로 전달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여름처럼 약효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줄이십시오.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덥습니다. 이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자율신경에 과부하가 걸리고 탈수가 진행되어 약효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에 하시고 낮에는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알레브입니다. 바이알레브는 24시간 연속으로 피부 아래에 레보도파를 주입하는 펌프형 치료제입니다. 경구약처럼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인슐린 펌프처럼 작은 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24시간 내내 일정한 속도로 약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혈중 농도가 출렁거리지 않고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장관 흡수를 거치지 않으므로 식사 영양도, 위 배출 지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전 세계 35개국에서 승인되어 4,200명 이상의 환자가 이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3상 임상시험에서 경구용 레보도파 대비 오프타임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문제가 되는 운동 이상증 없이 온타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FB 코리아가 올해 3월 말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신속 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약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용 투여 장비인 펌프가 의료기기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약이 있어도 장비가 없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개인이 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정식 처방 경로가 아니므로 현실적 접근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삼운동 질환학회가 이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외 신약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 1위로 꼽혔습니다. 학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식약처의 신속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환자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바이안레보와 전용 투여 장비에 대한 심사를 가능한 최단 기간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도 요청드립니다.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건강보험급여 적용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비급여라도 우선 사용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보도파 반감 뒤 50분이라는 숫자가 이 환자들에게는 50분마다 한 번씩 절벽에서 떨어지는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4시간 안정적인 약효 유지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하루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15만 명의 파킨슨 환자와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밤 잠을 못 자는 이유, 파킨슨병과 수면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약 60%로 보고됩니다. 대한수면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파킨슨병에서 수면장애 유병률은 60% 정도이며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보다 유의하기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40%에서 90%까지도 보고하고 있으니 사실상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가 크고 작은 수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정상적으로 렘수면, 즉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의도적으로 몸의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꿈에서 뛰어도 싸워도 소리 질러도 실제 몸은 꼼짝 않고 가만히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이 안전장치를 관장하는 뇌관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안전장치가 풀려버리면 꿈속 행동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거나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옆에서 자는 배우자가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18에서 22%에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에서 10년 전에 먼저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의하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5년 후 45%, 10년 후 80%가 파킨슨병 또는 루이체 치매로 진행됩니다. 이미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분에게도 렘수면 행동장애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야뇨증입니다. 파킨슨병은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고 밤에 3번, 4번, 심하면 5번 이상 화장실에 갑니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고 어두운 밤에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야뇨증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지 불안증 후군입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불쾌한 감각, 다리를 움직여야만 가라앉는 충동, 이것이 특히 밤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심해집니다.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하지불안증 후군이 동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일주기 리듬 장애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뇌 식교차 상액이라는 체내 시계 중추에도 변화가 생겨서 낮과 밤의 리듬이 깨집니다. 낮에 심하게 졸리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주간 과다수면증은 파킨슨 환자의 13%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악화됩니다. 열대야로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체온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몸은 잠들 때 심부 체온을 약 1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파킨슨 환자는 자율신경 손상으로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인도 힘든 열대야가 이분들에게는 지옥입니다. 밤에 약효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지막 레보도파를 저녁에 드시고 자면 새벽 2시나 3시쯤 약효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근경직이 심해져서 뒤척이기 어렵고 진절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로 렘수 면행동장애까지 겹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옆에서 자는 배우자의 수면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보호자 수면 박탈은 보호자 번아웃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섭씨 24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에어컨 직접 바람은 근경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시고 타이머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설정하여 가장 더운 시간대를 넘기게 하십시오.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낫고 제습 기능을 활용하면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둘째,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로 샤워하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을 인위적으로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열탕이나 사우나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셋째, 주치의와 상의하여 취침 전 약물을 조정하십시오. 서방형 레보도파는 일반 레보도파보다 천천히 방출되어 야간 약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로티고틴 패치 같은 도파민 작용제를 붙이고 자면 24시간 지속적으로 약효가 유지되어 야간 근경직과 조조 강직을 줄여줍니다. 다만 도파민 작용제는 부작용으로 충동 조절 장애나 주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뇨가 악화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한 모금씩만 입을 적시는 정도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십시오. 인간의 체내 시계는 아침 햇빛에 의해 리셋됩니다. 빛을 받으면 그로부터 약 14시간에서 6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이른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위가 시작되기 전이라 부담도 적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은 커튼을 열어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렘수면 행동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침대 옆에 날카로운 물건, 탁자 모서리, 유리잔 등을 치우시고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십시오. 배우자가 위험하다면 일시적으로 분리수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 낙상, 왜 특히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60%가 낙상을 경험합니다. 메디컬 업저버 보도에 따르면 보행장애와 균형 저하가 진행될수록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수술과 입원을 부르고 입원 중에 활동량이 줄면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면 또 넘어집니다. 이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 6명 중 1명이 골절을 경험하며 진단 초기에도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대한 파킨슨 병학회 연구에 의하면 11명의 파킨슨 환자 중 고관절 골절 환자는 41명으로 약 10%의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파킨슨병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높이며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세계물리치료연맹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급성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환자 중 3.7%가 파킨슨 환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81.2세였습니다. 여름에 낙상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기립성 저혈압이 극대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혈관 확장과 탈수가 겹쳐 기립성 저혈압이 가장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식사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에서 용변 후 일어날 때, 이런 체위 변화 순간마다 어지러움과 시야 흐림이 찾아옵니다. 실신까지 가면 그대로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아져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고 장마철에는 현관과 복도가 습해서 미끄럽습니다. 파킨슨 환자는 정상인보다 보폭이 좁고 발을 끌며 걷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미끄러짐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 보행 동결과 오프타임이 겹칩니다. 보행 동결이란 걷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방향을 바꿀 때, 문턱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발은 멈추는데 상체는 관성으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집니다. 여름에 약효가 불안정해지면 오프타임의 보행 동결이 더 자주 나타나고 이것이 낙상으로 직결됩니다.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대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준비 운동을 30초 하십시오. 그 다음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 30초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내리고 30초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혈액이 천천히 하체로 내려가면서 급격한 혈압 강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후 저혈압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은 혈액이 소화기기로 집중되어 혈압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일어나 움직이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서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실내 환경 정비입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변기 옆, 샤워기 옆, 욕조 안팎에 모두 필요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십시오. 문턱은 가능하면 제거하시고 제거가 어렵다면 문턱 위에 경사판을 설치하십시오. 실내에서도 맨발이나 양말만 신지 마시고 바닥 접지력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는 동선에 센서 등을 설치하면 어둠 속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행 동결 대처법입니다. 보행 동결이 오면 억지로 발을 때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넘어집니다. 대신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시키거나 발을 옆으로 한 발 내딛거나 바닥에 타일줄이나 테이프 같은 시각적 단서를 보고 그것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걸으면 동결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듬을 맞춰 하나 둘 세며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메트로놈 앱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행 보조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팡이든 보행기든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실내에서도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보조기를 사용하시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제안한 것처럼 스마트워치로 혈압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파악하면 그 시간에 활동을 줄이고 낙상 고위험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킨슨병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의 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0% 정도의 파킨슨병 환자가 우울증을 겪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서는 환자의 50%가 우울증, 40%가 치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유병률을 40에서 70%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를 보더라도 파킨슨 환자 2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부 의료진까지도 이것을 단순히 병에 걸려서 슬픈 것, 심리적 반응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만성질환에 걸리면 누구나 슬프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파킨슨 우울증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손상되어 발생하는 기질적 뇌 질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하면 도파민 부족을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흑질의 도파민 신경이 죽어서 운동 증상이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도파민만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도 함께 손상시킵니다. 도파민은 운동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보상감각, 쾌감, 의욕을 담당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을 묵회감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수면, 식욕,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잠이 안 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 에너지, 각성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온종일 피곤하고 멍하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파킨슨병에서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부족해지니 환자는 의욕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파킨슨 우울증의 기전입니다. 여기에 약물 부작용이 더해집니다. 도파민 작용제는 레보도파를 보조하는 중요한 약입니다. 프라미팩솔, 로피니롤, 로티고틴 같은 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들은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여 운동 증상을 개선하지만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충동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 쇼핑 중독, 폭식, 성욕 항진 같은 증상입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환자 잘못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도파민 작용제 용량을 줄이거나 끊으면 도파민 금단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 무기력, 불안, 통증, 땀, 구역질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약물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서서히 해야 합니다.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위험합니다. 여름에 우울증이 악화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낮에 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말도 줄고 자극이 없으면 뇌 활동도 떨어집니다. 약효 불안정으로 몸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외출 자체를 포기합니다. 집안에 갇혀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파킨슨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을 제때 안 먹게 됩니다. 의욕이 없으니까요.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싫으니까요.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면 파킨슨병 자체가 빨리 진행됩니다. 진행되면 더 우울해지고 더 우울하면 더 안 움직이고 이것이 하향나선 구조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느냐? 첫째, 주치의에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 수면 문제,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파킨슨 진료 시 운동 증상만 이야기하고 마음 상태는 숨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로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항우울제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킨슨 우울증에는 SSRI 계열 항우울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세르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약입니다. 이 약들은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하여 뇌에 세로토닌을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파킨슨 약물과 병용 가능하고 심각한 상호작용도 적습니다. 다만 주치의 처방 없이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십시오. 부정적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심리치료입니다. 파킨슨 우울증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약물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 팔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파킨슨 환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시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배에서 최대 4.7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 초기에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진단받으신 분 또는 약효 조절이 안 되어 좌절하고 계신 분, 삶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절대 혼자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한 파킨슨 병협회가 보호자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호자의 47.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39.6%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42.6%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 번아웃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입니다.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한 보호자가 전체의 19.8%, 약 5명 중 1명입니다. 10년 이상 환자를 돌본 보호자 중에서는 29.8%가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소득이 끊기면 치료비 부담은 더 커지고 경제적 압박은 다시 스트레스와 우울을 악화시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보호자도 환자입니다. 파킨슨 병은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하고 보호자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여름에 보호자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환자의 약효가 불안정해지니 언제 갑자기 꽝 하고 약효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밤에 환자가 수면장애로 자지 못하면 보호자도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렘소면 행동장애로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휘두르면 보호자는 맞을까봐 긴장한 채 잠들 수 없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니 환자가 화장실 갈 때, 물 마시러 갈 때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의 우울과 짜증이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하루 24시간 경계태세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이 고통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효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불평하면 환자가 상처받을까 두렵고, 도움을 요청하면
가족으로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상태에 빠진 보호자는 간병의 질이 떨어집니다.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사소한 일에 화가 폭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극단적인 경우 환자와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호자의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보호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쓰러지면 환자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간병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 것부터 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2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산책을 하든 카페에 앉아있든 친구와 전화를 하든 간병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환자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지역 보건소의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의 방문 서비스 또는 주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보호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파킨슨 코리아 네트워크, 각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보호자 커뮤니티를 활용하십시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립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넷째,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십시오. 보호자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이 유지되어야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환자가 위험하다는 생각, 이 강박이 번아웃을 부릅니다. 좋은 간병이란 24시간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간병이 좋은 간병입니다. 80%의 힘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다시 국가에 요청드립니다. 파킨슨병 보호자를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주십시오. 보호자 휴식 지원 제도, 레스파이트 케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장기 요양 등급 체계에서 파킨슨 환자가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주십시오. 파킨슨병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운동 기능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 평가에서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알레브가 하루빨리 도입되면 보호자에게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24시간 지속 투여로 약효가 안정되면 환자의 오프타임이 줄어듭니다. 돌발적인 보행 동결이 줄고 야간 근경직이 줄고 기분 변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24시간 긴장 상태로 있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신약 도입은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식약처,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여름 더위는 자율신경을 마비시키고 탈수를 유발하고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식전 30분 복용을 철저히 지키고 소량 다회식으로 약효를 안정시키십시오. 둘, 수면장애 유병률 60%, 침실 온도 24도 이하, 취침 전 서방형 약물, 오후 카페인 차단, 아침광 노출로 수면을 지키십시오. 렘수 면행동 장애에 대한 안전조치도 잊지 마십시오. 셋, 환자의 60%가 낙상을 경험합니다. 일어날 때 3단계로 천천히, 미끄럼 방지 환경 정비, 오프타임 이동 자제, 보행 보조기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넷,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병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치료받으시고 운동하시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섯, 보호자 여러분,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혜이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이알레브의 식약처 신속 승인을 환자의 마음으로, 보호자의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전용 장비 허가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요청드립니다. 승인이 되는 순간 보험급여 적용 절차를 전속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비급여라도 우선 사용을 허용하고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는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35개국에서 승인되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한국의 15만 파킨슨 환자도 세계 수준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숨 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50분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공포에서 24시간 안정이라는 평범한 일상으로 한 발짝만 데려다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파킨슨 환자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저희 채널의 수면 영상 재생 목록을 틀어놓으시면 편안한 목소리와 함께 잠드실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느리지만 우리의 대응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름도 반드시 넘기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